비 오는 수요일 저녁, 정육점 유리문에 달린 방울이 또렷하게 울렸다. 장태수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우산, 같은 발걸음. 회색 체크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들어오는 사람은 75, 김말순 할머니였다. 오늘도 20kg. 짧고 분명한 주문. 숫자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 부위는 번갈아 가지만 양은 매일 같았다. 태수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도마 위에 커다란 등심을 올리고 칼을 들었다. 날이 고기를 가를 때마다 물방울 같던 핏줄이 번져나왔다. 그의 눈썹 사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자리했다. 첫날엔 그저 큰 잔치라도 있나 싶었다. 둘째 날엔 특판인가, 셋째 날엔 도매상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째 매일 같은 양을 사가는 손님은 처음이었다. 누군가는 선짓국 장사하나 봐 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길고양이 파티라도 하나 하고 농담했다. 태수는 웃지 못했다. 그는 자꾸만 계산대 뒤 CCTV 화면에서 작게 떨리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보았다. 계산을 마치고도 카드를 2번이나 더 꺼내려다 넣는 어딘가 서툰 동작, 그리고 돌아설 때 살짝 비틀리는 발목. 그날 밤 태수는 고기 비린내가 배어든 앞치마를 벗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매일 20kg의 고기라니 냉장 보관이 제대로 안 되면 큰일이다.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파출소 전화번호로 손가락을 옮겼다. 예, 혹시요. 매일 고기를 너무 많이 사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서 들고 다니시고 불법 영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끝이 줄었다. 아니면 뒤에 정확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비가 덜 그친 오후, 파출소 서윤진 경위가 정육점 문을 밀고 들어왔다. 뒤에는 수습 순경 민재가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 사장님이죠? 태수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문제 삼으려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이신지 확인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우산, 김말순이 들어왔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경찰복을 스치더니 한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20kg요. 태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서경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혹시 잠깐만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한 일이 아니어야 해서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가보지요. 오늘은 조금 서둘러야 해서요. 시장 끝자락을 지나 좁은 골목과 개울을 건넜다. 오래된 주택가 끝, 텃밭이 붙은 작은 단층집. 대문은 낡았지만 마당은 질서정연했다. 깨끗이 말린 행주들이 빨래줄에 줄 맞춰 걸려 있고, 모서리마다 플라스틱 대야가 4개, 색깔마다 용도가 다른 듯했다. 문을 열자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라 국물이 오래 끓어나온 냄새가 물씬 올라왔다. 큼지막한 스텐 냄비가 3개, 가스렌지가 2개, 싱크대 옆에는 양파, 당근, 무가 손질되어 산처럼 쌓였다. 벽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듯한 크레파스 그림들이 빼곡했고, 맨 위에는 희미해진 볼펜 글씨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민재가 속삭였다. 여긴 식당인가요? 할머니는 고기를 옮겨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식당이라 하기엔 손님이 늘 바뀌고 계산도 받지 않으니. 그럼 이 많은 고기는 어디로? 서경희가 물었다. 배고픈 대로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한강 둔치 쪽 다리 밑 공사장 끝자락 컨테이너. 오늘은 21그릇뿐이에요. 하나는 혹시 몰라 여분. 태수의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공사장, 사람들께 드린다고요? 그 사람들. 할머니는 뜸을 들였다가 태연히 말을 이었다. 불법 체류라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 일거리 끊겨서 라면만 먹는 사람, 일당 떼이고도 말 못하는 사람. 오늘도 5명은 새로 왔다네요.
일감 기다리다 밥만 굽는데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분주했다. 할머니는 고기에서 힘줄을 골라내고 두꺼운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썰었다. 칼등으로 두어 번 두들기고 잡냄새를 없애는 생강과 대파를 아낌없이 냄비에 던졌다. 손끝이 떨릴 법도 한데 칼은 한 번도 비뚤어지지 않았다. 어르신, 매일 이 양을 혼자서 서경위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다. 혼자는 아니에요. 어제는 반찬가게 아가씨가 깍두기를 많이 줬고 그저께는 옆집 할아버지가 쌀을 보태줬어요. 다들 자기 사정도 어려운데도 젓가락 한 벌씩 보태주더라고요. 태수는 벽의 사진들에 시선이 멈췄다. 작업복을 입은 청년들이 웃고 있었다. 헬멧 위로 뒤집어 쓴 백팩, 피로가 묻은 이마. 그 사이 한 남자가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검은 팔찌가 왼손목에 감겨 있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태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끌어내던 그 손. 22살 겨울, 도로 확장 공사장, 가설터널 붕괴. 깜깜한 먼지 속 누군가가 그의 등을 밀었다. 나가. 쇳덩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누군가의 숨 끊기는 소리. 그는 살아나왔다. 누군가의 손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그 손이 그를 밀어냈다. 그 손목에 검은 팔찌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고기를 썰어도 칼끝이 항상 그 팔찌를 가르듯 떨렸다. 이 사람. 태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할머니는 잠깐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도현. 15해 전 터널 무너졌을 때 돌아오지 못했지요. 서경희가 숨을 삼켰다. 민재도 사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데 왜 매일 이만큼의 고기를? 서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의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다리느라요. 기다리신다니. 돌아오지 못했다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온몸으로 마지막까지 버텼는지 그걸 누가 정확히 압니까? 할머니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도 남 먹일 밥만 있으면 우리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끓여요. 혹시라도 돌아오는 날 배고프지 않게. 태수의 숨이 꼬였다. 사진 속 이도현의 웃음이 오늘의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듯했다. 그 검은 팔찌, 그 흉터, 손등의 굳은 살. 태수의 입에서 굴러나온 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저를 살렸어요. 그날 제가.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전 그날 도망치듯 나왔어요. 누가 날 밀었는지 모르고. 아니요. 사실은 기억하기 싫어서 애써 잊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 서경희가 태수의 어깨를 붙들었다. 태수는 도마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다. 땀이 아니라 눈물이 칼날에 하나씩 떨어졌다. 그날 저녁 서경희는 오랜 시간 전화로 여기저기 확인했다. 무허가 급식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위생관은 드세였고 구청은 서류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두드렸다. 민재는 기초위생을 체크해주고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만들었다. 태수는 다음날 새벽 가게 문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열었다. 고기의 선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전표를 작성하다가 펜을 던졌다. 숫자를 몇 번 고쳐 쓰더니 결국 전표 아래 칸에 커다랗게 0을 적었다. 이도현 씨가 내 삶을 남겨줬는데 내 고깃집이야. 혼잣말 같았지만 그것은 다짐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도마 위가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시작됐다. 동네 빵집이 식빵을, 채소 가게가 시금치 5단을, 반찬 가게가 무말랭이 3통을 내놓았다. 이름도 모를 손님이 둥기처럼 생긴 큰 주전자를 놓고 갔고 옆집 할아버지는 오래 쓰던 전기밥솥을 닦아 갖다 주었다. 김말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손을 움직였다. 양파는 반으로 갈라 핏물 위에 올려 잡내를 잡고 무는 큼직하게 썰어 바닥에 깔아 국물에 뼈대를 세웠다. 고기는 점이듯 두껍게 그러나 질기지 않게 칼끝을 세워 결을 끊었다. 소금은 한 움큼 그러나 넘치지 않게 손끝의 기역으로 계량했다. 한 줌의 후추와 정종 한 바가지가 냄비에 들어가면 방아는 금세 푸근해졌다. 그녀의 동작을 보며 태수는 가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의 왼쪽 동공이 유난히 흔들렸고 라면 봉지를 읽을 때 눈을 자꾸 찡그렸다. 어르신, 혹시 눈이 흐리긴 해요. 지난 겨울에 더 심해졌고 수술은요? 대기만 길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줄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순서가 오겠죠. 그 말에 태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다음 날부터 레시피를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양파 2개는 칼을 세우지 말고 눕혀서 썰기 같은 사소한 것까지 혹시 언젠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자기 손에 적어 넣었다. 봄비가 오던 날 첫 번째 배달은 한강 둔치 컨테이너 앞에서 끝났다. 각설탕처럼 네모진 도시락이 낡은 테이블 위로 줄지어 섰다. 창백한 얼굴의 남자들이 거칠게 갈라진 손등의 여자들이 차례를 지켜 서 있었다. 할머니는 새치기를 말리고 컵을 씻어 따뜻한 보리차를 채워 건넸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벽에서 옮겨온 그 문장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암호처럼 퍼졌다. 태수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을 나눴다. 그의 팔에 도시락 무게가 얹힐 때마다 십수년 전 그 팔찌의 촉감이 되살아났다. 그가 도시락을 건네주자 한 남자가 움찔했다. 남자의 오른쪽 눈썹 위에 작게 아문 흉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도현이 아니었다. 남자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버팁니다. 짧은 말이 태수의 속을 흔들었다. 두 번째 배달지는 신축 오피스텔 골조 현장이었다. 비가 내리면 출입로가 미끄러워 일감이 끊기곤 했다. 컨테이너에서는 약한 라디오 소리가 흘렀고 담요 위에 젖은 작업복이 널려 있었다. 도시락을 내려놓자 한 남자가 더듬거리며 다가왔다. 이 집 혹시 김말숙 여사님 댁 맞습니까? 서툰 말투의 중년 사내였다. 이름표에 정가영 현장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낡은 철제 열쇠 하나를 꺼냈다. 녹이 슬고 굽었던 그러나 한눈에 보아도 빈티지함이 아닌 세월의 무게가 실린 열쇠. 이걸 오래전부터 전해달라 했는데 끝내 못 전했어요. 그때 그 터널에서 태수의 심장이 또다시 무너졌다. 정가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날 나는 마지막에 살아나온 둘 중 하나였어요. 한 사람은 여사님 아드님. 그분이 저와 어떤 젊은 청년을 번갈아 밀어 올렸죠. 젊은 청년이 먼저 나가고 내가 나중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분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그분이 제 주머니에 이 열쇠를 넣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해줘요. 금고 열쇠예요. 오래 모은 돈이에요. 엄마가 밥 해줄 사람들 생겼을 때 쓰라고. 난 그때 여사님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 하나가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또각 소리가 났다. 그녀는 열쇠를 양손으로 받았다. 손바닥에 오래 달구어진 듯한 무게가 얹혔다. 우리 도현이가. 할머니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웃었다. 그래, 밥하라고 했지.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바닥의 물기와 먼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신고한 것도 의심한 것도 그날 도망친 것도 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남으라고 밀었겠지요. 그러라고 나왔는데요. 그날 이후 변화는 눈에 보일 만큼 빨랐다. 구청은 임시 급식소로 인가를 내주었다. 서경위가 끝까지 밀어붙였고 위생관은 탁상검사 대신 현장 지도를 하기로 했다. 동네 청년들이 교대로 손발이 되었고 태수는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한 고기를 골라 무료로 보냈다. 김말순의 냄비에는 이제 이름표가 붙었다. 둔치 A, 현장 B, 공원 C, 그리고 마당 한쪽에 작고 단단한 새 간판이 걸렸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여름 초입, 도시락을 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낯선 청년 하나가 할머니 앞에서 멈칫서더니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손짓은 분명했다. 제 고향,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내가 너 엄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풀어졌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가 모자를 벗어들었다. 태수는 그 장면을 보며 또다시 속으로 울었다. 아, 밥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 무렵 김말순의 시야는 더 흐려졌다. 가끔 냄비 가장자리를 잘못 잡아 손등을 데이기도 했다. 태수는 조리대를 낮췄고 계량컵에는 두툼한 검은 띠를 붙였다. 여기까지가 한 컵이에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띠를 더듬어 웃었다. 내 손이 눈보다 먼저 기억하네. 수술 순번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서경위가 발품을 팔아 공익단체와 연결했고 동네 주민들이 비용을 모았다. 수술 당일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빵집 사장, 채소가게 아주머니, 반장 정가영, 그리고 도시락줄에 익숙한 얼굴들이 대문 앞을 지켰다.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할머니는 안대 너머로 환하게 웃었다. 내일도 끓여야지.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동네 사람들은 웃었다. 이 할머니를 누가 막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말수는 금고를 열었다. 낡은 철제 열쇠가 딱 맞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편지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모두 같은 사람에게로 향한 것이었다. 엄마에게. 엄마, 오늘도 배고픈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남이 먹을 밥이 있으면 우리도 버틸 수 있어요. 엄마, 혹시 내가 늦어도 밥은 끓여주세요. 늦는 사람도 꼭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마다 국물 얼룩과 흙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마치 오랜 친구의 얼굴을 쓰다듬듯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펜이 멈추었다. 엄마, 언젠가 나 대신 울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살라고 밀었으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말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태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돌이 비로소 굴러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 초입 첫눈이 왔다. 그날의 도시락은 유난히 냄새가 진했다. 고기는 푹 삶아 결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무는 젓가락만 대도 깨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눈을 털어주며 웃었다. 오늘은 국물이 최고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그 말은 이제 인사이자 약속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태수에게 말했다. 사장 양반. 네, 어머니. 고기는 칼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자르는 거예요. 잘 기다린 고기는 칼 끝에서 조용히 떨어져요. 태수는 웃다가 갑자기 울음이 북받쳤다. 그는 다짐했다. 자신에게 남은 기다림을 누군가를 살리는 국물에 다 쓰겠다고. 그날 밤 정육점 유리문에 또 방울이 울렸다. 태수는 시계를 보았다. 영업을 일찍 마감한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낯선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젖은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여기가 김말순 어르신 도시락, 그 고기 주는 가게 맞습니까? 맞는데요. 청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팔목을 내밀었다. 검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다. 이건 태수의 목이 말랐다. 저는 이도현 씨가 공사판에서 같이 일할 때 잠깐 챙겨줬던 애예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이 팔찌는 형이 밥 먹을 때마다
저한테 건네면서 말했어요. 먹고 다시 돌려줘. 근데 그날 못 돌려드렸어요. 청년의 손이 떨렸다. 이제야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청년의 손을 잡아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내일 어머니에게 같이 가요. 그리고 밥 먹읍시다. 다음 날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는 새롭게 보이는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았다. 누구의 주름도, 누구의 흉터도, 누구의 미소도 놓치지 않았다. 청년이 두 손으로 팔찌를 내밀었다.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팔찌를 받아 손바닥에 올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팔찌를 자신이 차고 있던 낡은 실끈 옆에 묶었다. 늦은 게 아니고 돌아온 거지. 사람들이 박수쳤다. 태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에는 죄책감도, 안도도, 그리움도, 감사도 다 섞여 있었다. 그는 어깨에 올려진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서경이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울고 고기나 써세요. 네, 경희님. 태수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오늘은 조금 더 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의 국물은 유난히 진했다. 냄비는 늦도록 비워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키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문장을 입에 올렸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몇 달 뒤 마을 축제가 열렸다. 간판 아래에는 손글씨 현수막이 걸렸다. 이도연 무료 급식소. 어디서든 배고픈 사람. 여기로? 태수는 커다란 도마 앞에 섰다.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칼끝으로 결을 끊고 손바닥으로 기다림을 눌렀다. 김말수는 옆에서 국자질을 했다. 눈은 여전히 밝았고 웃음은 더 깊어졌다. 서경희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쓰레기를 모았다. 민재는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까졌다. 빵집 사장은 샌드위치를 쌓았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김치를 썰었다. 반장 정가영은 멀리서 누군가를 데려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나요? 여긴 밥 먹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해가 기울 무렵 태수는 마당 끝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놀은 고기결처럼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그는 낮고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이 밀어준 그 하루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밀 차례네요. 그는 다시 도마 앞에 섰다. 그리고 칼을 들었다. 칼끝이 고기를 가를 때 쿵 하고 가슴 속 오래된 돌 하나 더 굴러 떨어졌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누군가는 모자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문장을 입에 올렸다. 오늘도 오세요. 늦지 말고요. 그날 밤 정육점 유리문에 달린 방울은 오랫동안 울렸다. 울림은 골목을 지나 다리 밑으로, 공사장 끝으로, 그리고 오래된 터널의 어둠 속까지 닿았다. 어둠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이 여전히 누군가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으니까.